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29번 문제 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9번을 보세요. 침전지 설계 시에 침전 시간이 2시간, 표면 부하율이 30m의 삼성 퍼 제곱미터 데이, 폭과 길이의 비가 1대5로 하고 폭을 10m로 하였을 때 침전지의 크기 미터의 삼성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면 부하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표면 부하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하느냐 하면 수심을 계산을 해요. 자, 표면 부하율을 이용해서 수심을 계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표면 부하율 자체가 유량 나누기 표면적이나 수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유량에서 수면적이나 표면적을 나눠주는 대신에 또 표면 부하율은 수심에서 시간 t를 나눠줘서 계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h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수면 부하율이 수심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수면 부하율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30m의 삼성퍼 제곱미터 돼요. 자, 그리고 시간은 지금 침전 시간이 몇 시간이죠? 2시간. 데이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 그래서 2 나누기 24를 하게 되면 데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수심 H가 얼마가 됐어요? 2.5m가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침전지의 크기는 폭과 길이와 깊이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H는 계산을 했어요. 깊이를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폭을 얼마로 한다고 그랬어요? 10m. 자, 그런데 여기서 폭과 길이의 비가 얼마예요? 1대5. 그러면 이 길이라는 것은 폭에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폭에 5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폭이 10m. 그럼 길이는 당연히 5배가 되니까 얼마가 되죠? 50m. 깊이는 2.5m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1250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수면 부하율을 이용해서 깊이만 여러분들이 수심만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보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상당히 간단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때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안 푸는 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꼭 풀어야 됩니다. 30번에 도금 공장에서 발생되는 시한 폐수 30m의 삼성을 NaOCl을 사용해서 처리하고자 한다. 폐수 내의 시한 농도가 150mg/L일 때 이론적으로 필요한 NaOCl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만약에 반응식이 안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면, 자, 지금 시한의 농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뭐를 계산하죠? NaOCl을 계산해요. 그러면 시한의 농도와 NaOCl을 B를 놓는 거예요. B를 놓고 이 B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2대5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만 기억을 해놓으면 이제 문제를 바로 우리가 풀 수 있어요. NaOCl의 분자량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자, NaOCl의 분자량은 지금 요거 Na 원자량이 23, O의 원자량이 16, Cl은 35.5가 되죠. 그래서 74.5가 되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시한은 12 플러스 14니까 26이에요. 26g일 때 5 곱하기 74.5g은, 자, 폐수가 얼마죠? 30m의 삼성. 이 중에 시한이 150mg/L예요. 그러면 0.15kg/m의 삼성이죠. 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할 때 10의 마이너스 3성이 필요하니까 이걸 때 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주어지면은 시한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물질 2대5. 만약에 지금처럼 주어진다고 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시한이 여기 있죠? 지금 B가 얼마죠? 여기 시한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2대5. 그래서 주어지면 좋겠지만 안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처리장의 설계 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첨도 유량을 구하는 시간. 자, 우리가 첨도 유량이라는 것은 첨도 인자의 평균 유량을 나눠주는 값이에요. 최대 유량이 아니고 평균 유량입니다. 따라서 첨도 인자 나누기 평균 유량. 라번이 정답입니다. 곱하기죠, 곱하기. 자, 첨도 유량이라는 것은 첨도 인자 곱하기 평균 유량. 그래서 평균이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첨도 유량은 첨도 인자 곱하기 평균 유량.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의 용존성 유기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용존성 유기물질이라는 것은 물에 녹아있는 분해가 가능한 물질이라는 거죠. 가번에 호기성 생물학적 공법, 혐기성 생물학적 공법. 그래서 유기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를 쉽게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모래여과법, 그리고 활성탄 hợp착법. 그래서 hợp착을 시켜도 되고. 반면에 여과법 같은 경우에서는 찌꺼기를 걸러주는 거죠. 일종의 부유물을 걸러주는 게 여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답은 부유물질 제거 방법이 되니까 유기물질 제거에는 부적당하죠. 정답은 답은.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에 보시게 되면 농도와 합착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 중에서 고농도에서 합착량이 커지는 반면 저농도에서는 합착량이 적어지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그래프상에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보세요. 고농도일 때는 합착량이 커져요. 반면에 저농도일 때는 합착량이 적어져요. 그럼 뭐예요? 비례관계. 비례관계의 그래프를 찾는 거예요. 그죠? 커지면 농도가 높으면 커지고 농도가 낮으면 작아지고 그럼 비례관계의 그래프를 가지면 되니까 비례관계는 뭐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비례관계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관계가 있느냐 반비례관계가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34번 도시 하수에 함유된 영양물질 중에서 질소와 인을 동시에 처리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처리공법은 그랬어요. 그럼 이 중에서 질소만 처리하든지 인만 처리하든지 두 가지가 하나 있겠죠. 자, 먼저 AO 공법은 인만 처리하는 공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인과 질소를 동시에 처리하는 공법이에요. 자, 이거 외에도 포스트릿 공법은 인만 처리합니다. 그리고 4단계 바덴포는 질소만 처리하죠. 그래서 AO 공법, 포스트릿 공법, 4단계 바덴포를 제외한 나머지는 질소와 인을 동시에 처리하는 공법이죠. 참고적으로 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산소조, 그리고 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혐기성조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가번.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생물막의 미생물학적인 특성으로서 틀린 것은 자, 생물막공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부착성장식을 이용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정화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습니다.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미생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 단에서 우전 미생물이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가장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미생물이 비슷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먹이 연세가 짧습니다. 그리고 질산화 세균 및 탈질균이 잘 증식되죠. 그래서 질산화와 탈질이 잘 일어난 게 막공법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여기서 틀린 것은 먹이 연세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긴 주기로 우리가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염소의 살균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살균 강도는 HOCl이 OCl-의 80배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HOCl은 pH가 낮은 상태에서 발생하고 OCl-는 pH가 높은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클로라민은 소독 후에 살균력이 약하여 살균 작용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클로라민 같은 경우에서는 살균력은 약하나 살균 작용의 지속 시간이 어때요?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그래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살균력은 약하지만은 지속력이 길어요. 그 다음 이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살균력은 온도가 높고 pH가 낮을 때, 그래서 모든 조건이 높은 상태에서 염소 소독이 살균력이 좋아지는데 pH만 낮아요. pH와 알칼리도 두 가지. 알칼리도가 낮다는 말과 pH가 낮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러스는 염소에 대한 저항성이 커서 일부 생존할 염려가 있어요. 따라서 염소 소독 같은 경우에서는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키는데 좀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면 하수독시에 사용되는 이산화염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산화염소도 염소화합물입니다. 가번에 THM이 생성되지 않는다. 여기서 THM이라는 것은 트리할로메탄으로서 자, 이렇게 생성되는 거죠. 메탄 자체가 우리가 정수장으로 메탄이 들어와요. 그러면 염소 소독을 하니까 할로겐 물질이라는 염소와 결합을 해서 기존에 있는 H가 한 개가 있고 나머지 자리에
염소가 다시 말해서 할로겐 물질이 3개가 결합되는 것을 트리할로메틴이라고 해서 TH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THM이라는 것은 염소 소독에서만 발생해요. 염소 화합물 소독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물에 쉽게 녹고 냄새가 적고 일광과 접촉할 경우에 분해되고 pH에 살균력의 영향이 크다고 그랬어요. pH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염소 살균이에요, 염소 살균. 그러니까 염소 화합물의 살균은 pH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활성 설로지법의 일반적인 설계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HRT라는 것은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죠. 자, 수리학적 체류 시간은 8에서 10시간이고 보통 얼마죠? 6에서 8시간. 자, 그리고 MLSS 미생물의 농도는 보통 1500에서 2500mg/L. 그리고 포기조의 유효수심은 4에서 6m 정도. 그리고 포기 방식,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을 포기 방식이라고 그러죠. 자, 전면 포기식, 선회류식, 미세 기포 분사식, 수중 교반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가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유량이 100m의 삼성포대이고 TOC 농도가 150mg/L인 폐수를 고정상 탄소 흡착 칼럼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자, 유출수의 TOC 농도를 10mg/L로 유지라고 했을 때 탄소 kg당 처리된 유량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수리학적 용적 부하율이 1.5m의 삼성 per m의 삼성 hour, 탄소 밀도는 500kg per m의 삼성, 파괴점 농도까지 처리된 유량이 300m의 삼성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파괴점 도달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요. 그러면 파괴점 도달 시간 같은 경우에서는 파괴점 농도까지 처리된 유량에서 유량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파괴점 농도까지 처리된 유량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얼마로 나와 있나요? 자, 파괴점 농도까지 처리된 유량이 300m의 삼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유량이 지금 얼마였죠? 100m의 삼성 per day예요. 그래서 파괴점에 해당하는 도달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탄소의 단위 질량당 유량 곱하기 탄소 밀도에서 수리학적 용적 부하율을 이용해서도 파괴점의 도달 시간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계산한 파괴점 도달 시간을 2번 조건에 넣고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탄소의 단위 질량당 유량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정리해서 나타내보면 탄소의 밀도가 얼마로 주어졌죠? 500kg per m의 삼성으로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수리학적 용적 부하율이 1.5m의 삼성 per m의 삼성 hour. 그리고 파괴점 도달 시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계산된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0.216m의 삼성 per kg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답에서 요구하는 단위가 뭐예요? 리터 per kg이에요. 그래서 미터의 삼성을 리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나요? 10의 삼성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0.216이 216 리터 per k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파괴점 도달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묻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과 제거 방법을 기술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부유물질은 급속력과 응집심전, 다음에 용해성 유기물질은 응집심전 오존산화, 다음에 용해성 염류는 역삼투 이온교환,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소독 급속력화. 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소독을 통해서 일단 제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급속여과보다는 완속여과를 해야지 처리가 됩니다. 급속여과에서는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소독은 맞는데 급속이 아니라 완속여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41번. 아연을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분석했을 때 어떤 방해 물질 때문에 아스코르빈산을 주입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연을 분석을 할 때, 아연을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분석할 때 아스코빈을 넣어주는 이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아스코빈산을 넣어주는 것은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지금 보면은 자, 뭐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나와 있어요? 망간입니다. 망간. 그래서 지금 이가 망간이 공존하지 않으면 이가 망간이 공존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방해 물질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가 망간이 공존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을 넣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가 아연이 이제 이가 망간이 존재하면 아연을 우리가 자외선 가시선 문광법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자, 만약에 망간이 존재를 하게 되면 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을 넣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넣어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존재하면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망간 자체가 뭐가 되느냐 하면 방해 물질로 존재하는 것은 망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발색 정도에서 온도는 15에서 29도 정도, pH는 8.8에서 9.2. 그래서 8.8에서 9.2니까 9 플러스 마이너스 0.2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투명도판을 사용하는 투명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투명도판의 색조차는 투명도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표면이 더러워질 때는 깨끗하게 닦아주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투명도판에 보면 우리가 색조차라는 게 있죠. 그죠? 그 다음, 그래서 또 한 게 뭐죠? 광반사능이 있어요. 그래서 색조차하고 광반사능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아니면 둘 다 어디에 투명도에 영향을 많이 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투명도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면 우리가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보관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색조차 같은 경우에서는 투명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죠. 대신에 광반사능은 투명도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더러워졌을 때는 색칠을 해서 우리가 잘 보존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우 시에는 정확한 투명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투명도를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강우 시에는 측정하지 않고 맑은 날 측정합니다. 그리고 흐름이 있어서 줄이 기울어질 경우에서는 2kg 정도의 줄을 달아서 줄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줄을 달 때는 2kg짜리 줄을 달고 그러면 원래의 회전 우리가 원래의 투명도 판은 백색 원판인데 원래의 투명도 판은 몇 kg짜리냐면 3kg짜리예요. 그래서 3kg짜리를 이용을 하는데 줄이 기울어진다는 소리는 가볍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추가 필요할 때는 2kg짜리 추를 추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투명도판을 보이지 않는 깊이로 넣은 다음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보이기 시작한 깊이를 반복해서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투명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광반사능 그리고 색조차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보관하고 색칠을 해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은 광반사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서 전자포획형 검출기를 ECD라고 하죠. 전자포획형 검출기로 사용할 때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 자, 세 가지를 검출할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유기 할로겐 화합물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트로 화합물이 있고 자, 그리고 유기 금속 화합물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ECD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에 보시게 되면 물배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을 했을 때 희석수 비율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자, 100%에서부터 반으로 나누면 돼요. 자, 100%의 반은 50%, 50%의 반은 25%, 25%의 반은 12.5%, 12.5%의 반은 6.25%. 그러면 해당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 그죠? 25%만 해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 자, 미생물이 있어요. 그럼 미생물의 뭐와 비교하라고 그랬죠? 밀봉 용기와 자, 밀폐 용기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물질이 바로 나오죠. 자, 그 다음 기는 공기의 기. 그래서 밀봉 용기의 미는 미생물, 공기의 기는 기밀 용기. 그러면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6번. 식물성 플랑크톤의 현미경 개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식물성 플랑크톤을 우리가 분석했을 때 사용되는 방법이 현미경 개수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답은 시료의 개체수는 개수 면적당 10에서 40 정도가 되도록 조정한다. 맞습니다. 시료 녹충은 원심분리 방법과 자연 침전법을 적용하죠. 원심분리 방법과 자연 침전법. 자, 그리고 정성시험의 목적. 정성시험의 목적은 식물의 플랑크톤의 종류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성시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수는 정확성과 편리성을 위해서 고배율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배율에서 중배율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면서 이제 오답이 되어 있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눈여겨 봐주시면 시험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팁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고배율은 언제 사용하느냐면 플랑크톤의 움직임을 관찰했을 때는 고배율을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질오염 공정시험 방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용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면 15mm H2O가 아니고 뭐예요? 15mm HG하죠. 자, 그리고 방울수라고 하면 몇 방울?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몇 ml? 1ml. 몇 도씨에서? 20도씨에서. 그리고 답은 항량이 된 때까지 건조한다는 것은 1시간을 더 건조해서 매 g당 얼마죠? 0.3mg 이하. 자, 그리고 온수라는 것은 온수는 60에서 70도씨, 냉수는 15도씨야.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순수한 물 200리터에 에틸알코올 비중이 0.79, 80ml를 혼합하였을 때 이 용액의 에틸알코올 농도는 중량 퍼센트로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중량 퍼센트라는 것은 g을 사용한다는 소리인데 부피의 비중을 보정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중량 퍼센트라는 것은 보세요. 용질 플러스 용매 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여기서 용질과 용매를 더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용액이라고 그러죠. 용액. 그래서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죠. 그럼 용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약, 녹는 물질. 용매라는 것은 뭐예요? 녹이는 물질. 주로 이제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밀리리터를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사용하느냐면 비중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사용하는데 이때 비중의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짜리 비중 단위를 쓰는 거예요. 그럼 밀리리터가 나오면 비중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비중을 곱해주게 되면 밀리리터가 g으로 전환이 돼요. 따라서 문제 보시게 되면 자, 에틸알코올 비중이 0.79예요. 그럼 0.79의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물의 비중은 안 주어져도 물의 비중은 얼마가 되나요? 1.0 그램 퍼 밀리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나타냈을 때, 자, 먼저 에틸알코올이 80리터예요. 밀리리터로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비중의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따라서 10의 3승을 곱하면 되죠. 8만 밀리리터의 비중 0.79 그램 퍼 밀리리터를 곱하면 이렇게 밀리리터 없어지고 g이 나오죠. 자, 플러스 자, 물은 200리터예요. 200리터니까 10의 3승을 곱하면 20만 밀리리터가 되겠죠. 물의 비중은 1.0. 따라서 밀리리터 없어지고 g으로 나왔어요. 그럼 W로 바뀐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용질 8만 밀리리터 곱하기 0.79 그램 퍼 밀리리터를 해서 우리가 중량 퍼센트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밀리리터나 리터라는 부피로 주어졌을 때 W per W로 계산을 하는 우리가 중량 단위로 바꿨을 때 웨이트 단위로 바꿨을 때 비중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묻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9번에 보면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 인산염 및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적용되는 전처리 방법은 자, 이거 우리가 한번 암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금속에 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염에 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을 때
염산, 임금 주고 이렇게 외웠죠. 그럼 여기서 염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시약이에요. 항상 우리가 3분해법은 앞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질산. 그래서 질산, 염산법. 그래서 질산, 염산법은 인과 금이 들어가는 거. 자, 인이라는 것은 인산염, 금속이라는 것은 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정답이 질산염산법이라는 정답이 나오죠. 자, 이렇게. 그럼 나머지도 여기 보면 암기법을 적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유기물의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은 시료예요. 그러면 유기물의 함량이 높지 않다는 건 낮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질나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질이 질산입니다. 그리고 나전이라는 것은 유기물의 함량이 낮아. 자, 그리고 질산염산법은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 인산염 및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 그래서 염산, 임금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염산은 여기 있는 염산이죠. 그리고 질산이 우리가 언급을 안 하더라도 항상 3분해법에서는 질산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질산염산법은 임금 그랬으니까 인산염의 인, 그리고 금속의 금으로 연산, 임금 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질산과염소산법은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3분해가 어려운 시료. 그래서 과산화에 이렇게. 여기서 과라는 것은 과염소산. 그러면 과염소산이니까 앞에 질산이 들어가겠죠? 질산과염소산은 산화. 여기서 3분해를 산화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질산과염소산, 불화수소산은 다량의 점토질 또는 자,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규산염을 함유한 시료, 과불이 절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는 과염소산, 불은 불화수소산. 그러면 가장 앞에 질산이 있겠죠? 질산, 과염소산, 불화수소산은 절규한다고 그랬어요. 점토질과 규산염이 들어가는 거. 바로 앞에 점토질이 있고 규산염이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면 나름대로 내용을 보면서 암기법을 찾아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번에 보면 수지로용 공정시험 기준상 불소 화물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불소 화물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이 몇 가지가 있나요? 4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이온 전극법,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연소 거름법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걸 몰라도 찾을 수 있어. 왜? 자, 가번에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이라는 것은 뭐를 측정하는 물질이냐면 방법이냐면 중금속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불소가 중금속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정답은 가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법은 4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이라는 중금속을 분석하는 방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불소가 중금속이 아니니까 정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지로용 공정시험 기준상 바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바륨을 측정하는 방법은 바륨이 중금속 물질인데 3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느냐 하면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도계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유도계라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이 3가지로 분석을 하고, 보통 보면은 중금속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다 포함하는데 바륨 같은 경우에서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은 분석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충전물로서 적당한 담체에 정지상 액체를 함침시킨 것을 사용할 경우에서는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기체라는 것은 우리가 시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료를 포집하는 걸 액체라고 하면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일반적으로 유기화물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이용됩니다. 정성은 성분, 정량이라는 것은 질량. 그리고 전체난 시료를 운반가스에 의해서 크로마토 관내에 전개시켜 분리되는 각 성분의 크로마토그램을 이용해서, 자,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운반가스는 시료 주입기로부터 검출기를 통한 다음 분리관과 기록부를 거쳐서 외부로 방출된다고 그랬어요. 자, 운반가스라는 것은 캐리어 가스인데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헬륨, 질소, 수소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운반가스는 시료 주입부로부터 분리관을 통합니다. 분리관을 통하고 그 다음에 검출기와 기록부를 거쳐서 외부로 방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순서상으로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산성과망산 관련법으로 폐수의 COD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 100ml를 취해 제조한 과망간산 칼륨으로 측정하였더니 11.0ml가 소모되었다. 공시험 측정에 소요된 과망간산 칼륨이 0.2ml였다면 이 폐수의 COD를 계산하시오. 그래서요. 자, 팩트는 1.1로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COD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적정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료에 대한 적정치, 지금 11.0ml, 그리고 바탕시험, 공시험에 해당하는 적정치를 빼요. 그럼 시료에서 공시험의 적정치를 뺀 다음에 뭐를 곱해주느냐 하면 팩트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0.1을 곱한 다음에 시료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시료는 100ml니까 0.1L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23.76mg/L로 간단하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서 구성 순서의 순수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은 가장 먼저 뭐가 나오느냐 하면 광음부가 나와요. 그 다음에 파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료부를 넣죠. 이제 쉘을 넣어서 시료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척광부. 따라서 납은 광음부, 파장선택부, 시료부, 척광부 순서로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